저는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1월 1일부터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적용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연구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기관인 저희 재단도 연초부터 이 혁신법에 대해서 제1조부터 하위 규정까지 숙제 검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구 현장에 불편이 없도록 이 포럼도 급하게 진행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번 발표드리는 내용은 과기부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서 혁신법 설명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실무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최근에까지 검토한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요. 내용이 설명 자료와 기존 처리 규정과 훈령 등을 통해서 비교 검토한 자료로서 다소 유권 해석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잘 알고 계신 혁신법에 대한 개요와 어떤 법령에 대한 체계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실무자가 좀 알 수 있도록 종전과 달라지는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와 정산에 대한 기준 변화, 그 다음에 이번에 혁신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은 사용 용도가 아닌 사용 기준이 특례로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법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혁신법은 설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이 혁신법으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들이 체계로 통합이 됐고 체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재단 지원 과제에 대한 적용 규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그 다음에 이 학술 지원 사업에 인문사회 분야 적용하는 과기법과 학술진흥법, 그 다음에 시행령과 각각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인 과기부 처리규정, 그 다음에 교육부 소관에서는 교육부 이공 분야 처리규정과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내용은 혁신법 체계의 모든 하위 규정에 적용을 다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종전에 있었던 처리규정인 교육부 이공 분야 처리규정과 인문사회 처리규정은 현재는 1월 1일자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과기정통부 소관 처리규정은 1월 4일자로 개정은 전면 개정됐지만 연구개발비 사용과 정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혁신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이 발표하는 자료를 파일로 좀 올렸는데요. 지금 발표하는 자료가 첫 페이지가 좀 약간 워크로벤 리더 호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잘 보이니까요. 놀라시지 마시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 규정의 체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 1번과 4번에 있었던 개별적으로 있었던 고시는 모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로 유지 통합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별개로 있었던 고시는 혁신법 체계의 내용으로 현재 모두 다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간접비 고시 기준에 있었던 간접비 계산 기준 산출위원회 운영 규정과 연구 지원 기준은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재정 준비 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적용 범위, 그리고 저희 연구재단도 이 적용 범위와 경과 조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선은 적용 범위는 이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가 한정된 게 아니라 R&D 사업이라고 국가연구개발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종전에 다른 법에서 적용받고 있었던 게 이 혁신법에서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정부 추정기관의 기본사업, 그 다음에 학술지원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부받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등재정지원사업 등은 제13조 위주로 적용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이 혁신법을 적용받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지만 현재는 범부처적으로 알고 계시는 NTIS 시스템에는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과제 현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하시면 되긴 하지만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든 중앙행정기관도 이 기관의 이 연간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기정통부의 21년에 그 세입세출 예산서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가로 열고 R&D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혁신법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우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경과조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혼란은 있는 건 현실이지만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또는 계속과제 모두 다 적용되는 게 혁신법의 부칙 1조에서 정한 바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 진행 중인 과제도 적용되냐 안 되냐는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과 달라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항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정산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과제는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과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가 18년도부터 22년 5년짜리 1단계 연구 과제일 경우에 1월 1일 기준으로 당연구간이 1월 1일 이전에 종료된 계속 과제일 경우에는 이 모든 연차 정산과 그다음에 집행, 정산, 회수의 기준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요. 20년대 종료됐다 하더라도 21년도에 정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해서 단계 정산과 이 현재 혁신법을 모두 다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2는 1월 1일 기점으로 계속 과제가 걸쳐 있는 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사용 기준만 이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것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산과 회수에 대한 적용 기준은 모두 다 단계 정산을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연구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간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사용 기간은 그동안에 저희가 연차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연차 협약 기간에 따른 집행 기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단계 정산하는 기간이 집행 가능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에 앞서서 이 혁신법에서 이번에 항목이 두 가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부담비인데요. 이 내용은 정부 출연연의 기본 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동 내용 자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 기준은 현재 지금 정확한 마련 중이기 때문에 설명 자료에서도 제외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에 대한 조문은 총 117개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칙이 5개조, 별집 8개, 11개에 대한 서식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만 하더라도 좀 상당한 분량입니다. 과거에는 별표로서 보시기 편하게 표로 교환되어 있다는 게 모두 다 본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규전에는 기관 유형별로 사용 기준이 공통되게 적용됐다는 부분이 4개 기관 유형별로 대학,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4개 기관별로 공통과 별도의 기관 유형별로 계산 기준, 인정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종전에 있었던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각 부처 훈령에 있는 내용 중에 규제한 부분은 최대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 과기정통부는 이 사용 기준을 제정을 한 바입니다. 그러면 각각 항목별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에 대한 책무입니다. 왜 사용 기준에 앞서서 이걸 설명드리냐 하면은 아마 사용 기준 제3조, 그다음에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대한 책무와 연구개발비 기관의 책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책무에 대한 부분에 연구 자율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해석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양 기관의 책무로서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연구개발기관은 더더욱이 이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부분에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사용을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점 특이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4개 기관의 유형에 모두 다 적용되는 공통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기관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계산 기준입니다. 공통계산 기준은 모든 항목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규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별도로 연구개발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자체 규정에 따라 정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21조 제3항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항목 중에 이 제한하는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가령 부가세나 부가세나 관세 등 세금 신고 등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신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환수가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환급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거는 회수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유용성 비용, 개인성 비용, 그다음에 동일 비용을 중복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종전에 연구개발기관 내부에서 거래하는 제한 항목을 기관 유형별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경과조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 기간이 아니라 단계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단계 연구기간이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혹은 단계가 구분이 없으면 최종 종료 기간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입증할 증명자료는 반드시 구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가장 힘든 부분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그리고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품 서비스 계약 취소 변경 등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계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시설 장비, 연구재료,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나 간접비 등을 통한 이런 연구재료 모두 망라해서 자체 규정을 따라 구매나 검수 행위는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정비하셔야 될 내용은 이 자체 규정이 현재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매와 검수에 대한 절차가 그 기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하는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통계산기준과 인정기준에 작년까지에 적용하는 것과 달라지는 사항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계상 불가하는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고 의무만 규정에 정하고 있지 이 신고를 통해 회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환급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에 대한 해당 금액 계상은 향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사항은 연구비에 대한 부당 회수 금지라는 부분이 갑자기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학생 인건비를 여러 참여연구원의 학생연구원과 공동관리 금지하도록 되어 있던 이 부분을 모든 연구개발비로 확대를 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3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용도 위반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기관 내에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내부거래의 정의가 불명확하였는데 21조에 통해서 내부거래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기관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의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종전까지는 연구비 카드에 대한 발급 이전에 기관 자체 법인카드 사용을 해도 돼요 안 돼요에 대한 부분에 저희는 가능하도록 연구 현장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무조건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완강한 전문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비 카드 발급 이전에 법인카드 사용할 그거를 정당하게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비의 1, 2% 내 현금 사용하는 비율이 동규정에서는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조건 100%까지 사용한다는 부분을 예시를 드는 건 전혀 아니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관련 사유와 함께 향후에는 현금 사용을 정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 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19년 9월 이후에 직접비 사용 비율에 따라 간접비 회수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인해서 연구개발비 이관으로 할 경우에 간접비 이관 금액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답변이 월할, 일할 아니면 직접비 사용비를 다양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관 유형별로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관 방법에 대한 산식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참여연구자,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연구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새로 항목이 추가된 거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나열이 변경됐습니다. 4대 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기준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참여 연구자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원은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 연구자는 당연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상률은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 정부 출연 기관과 대학이기 때문에 두 기관 유형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연 기관과 전문 연구소는 최대 130%까지 계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의 유형에서는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 이내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단위는 정부 출연 기관은 연 단위, 나머지 기관은 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이지바 시스템의 입력 주기는 모든 기관 공통적으로 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종전에는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그 인건비 계상률 또는 실제 이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두 가지 용어가 혼합되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참여율이 용어가 이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용어로 이 사용하는 취지는 인건비 계상률만 관리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율에 관리하는 이 모수에 대한 수치가 종전에는 4대 보험 본인부담금 인건비 포함해서 4대 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서 관리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연구 현장에 너무 큰 참여율 관리에 힘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통해 인건비 계상률에는 순수하게 참여 연구자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이 계상률로 관리가 되고 이 4대 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참여율로서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경비에 따라 인건비에서 계상 후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 기준입니다. 사용 기준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비영리 기관은 이제 기관에서 별도로 계정을 거쳐서 지급하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활용하는 사례가 정부 출연 기관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은 관리는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종전과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발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강조해드렸던 용어인 참여율과 인건비 계상률은 이렇게 용도와 정의가 변경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종전에는 참여율 100%가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제 참여가 3790이 미만인다 하더라도 과제 참여를 못하게 규정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계상률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률로 100%가 도달이 되었을 때 3790이 초과가 되지 않다 하더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참여한다라고 과기정통문 설명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용어의 변경입니다. 용어의 변경은 비영리 부분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이라고 써있던 이 내용이 이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서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고 용어 변경이 됐다라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상률 관리 단위의 입력 주기는 아까 말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건비에 대한 사용 용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는 인건비와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는 자구 때문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로 열고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4대 보험 본인부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하라 말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했을 경우에 그 각각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기준입니다. 사용 기준은 그 학생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100% 이내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점은 없고요. 연구재단에 적용하는 규정에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지만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BK10 플러스 사업의 4단계 BK11 사업의 연구장학금은 이 인건비 계상률에 관리되지 않게 명시를 40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입니다. 확약서는 종전에는 그 월 단위로 계속 관리를 했던 방식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입력 또한 인건비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지원 규정입니다.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건비 지원 규정이 종전에 다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규정이 향후에는 비통합관리 기관도 또한 적용받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이 없는 기관에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에선 지원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을 통해서 이 규정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에 달라지는 점에 크게 달라지는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 화격서의 작성 단위가 월 단위 4기에서 학년 단위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가 그 유예를 통해 종전 12월 31일까지 학생 인건비 계산이 가능했던 부분이 현재는 유예 기간이 종료로 인해서 학생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 인건비로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 기준에서는 도입 기한이 이번에 좀 신설이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최종 혹은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단계 종료일 2개월까지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그 코로나19 등에 통한 재난재해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당하는 과제가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과제일 경우에는 최종 단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재료비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료비 구입 기한이 저희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9월 이후로 별도로 사용 구입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일부 부처에서는 과제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기관이 최종 단계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는 그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좀 소분류로 좀 열거를 좀 정리했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부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그럼 각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대한 비용은 간접비 계상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한다라는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전문 기술 활용비에 대한 거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집행이 원칙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은 가능하다. 여기서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와 서비스 활용비인데요. 지금 사실 1월 1일 기점으로 종전에 벌써 확인을 해보면 40%가 초과가 되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벌써 40% 초과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문의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계속 가야지는 대원칙 자체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긴 하지만 설명 자료에서는 그 각 전문기관에서 정산시 인정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 내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특이사항은 올해 한해서는 사전 승인의 원칙을 가급적이면 연구현장 친화를 인해서 이 사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기구는 현재는 전혀 아닙니다. 단계 정산을 하게 되는 그 단계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해 연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 직접비 40% 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는 종전과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종전에 최종 단계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 가능했던 부분이 이것도 동일하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연구 개발 과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 관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종전과 달라지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한 집행 한도가 신설이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도입 기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일까지 됐었던 부분이 이 연구개발 시설 장비비와 동일하게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무용기기와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 기한이 2개월이 있던 부분이 현 규정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이 사용 영리기관은 이 도입 기한에 대한 부분이 이 사용기준 별지 사무 서식에 있을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외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라는 부분이 현 규정상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종전에는 인건비만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연구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는 종전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에서는 종전과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입력에서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미지급 인건비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 제한하는 부분은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기정통부 처리 규정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연구수당에 대한 부당집행 횟수 기준 열거되어 있는 4가지 항목이 현재 있는 혁신법 내에서는 사용 기준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이 정지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탁 연구 개발비에 대한 계산 인정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계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는 기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부담비는 직접 빼서 뺀 40% 이내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원칙을 제시했을 때 지금 약간 오타를 좀 정정해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계획을 당시 원래 계획서 계상 부분보다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대한 부분은 종전과 달라지는 없는데 지금 자구 수정의 오류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부분입니다. 간접비 또한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간접비 비율을 적용을 할 경우에 종전에는 협약할 때 당시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연구개발 시작하는 시점에 그 다음에 단계가 있을 경우는 단계 시작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영리기관은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간접비를 통합관리를 해오는 오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기정통부 처리 규정을 따르는 이 과제일 경우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으나 타 규정에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영리기관은 종전과 현재 있는 관행을 규정으로서 만들었던 부분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해당 연도의 직접비 부족하여서 간접비를 조정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신설된 부분은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이 그동안 통합관리를 간접비를 하면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이 대응자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개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은 절대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달라진 점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비 증액이 그동안에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 현장의 불편사항이 연구개발비 이관을 할 경우에 가장 큰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구개발비를 당초 협약 계획 근무다 증액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 사항으로서 승인을 득한 후에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이 변화입니다. 그로 인해서 간접비 이관할 경우에 간접비 고시비율이 높은 연구개발이 갈 경우에는 간접비를 고시비율 내선 증액이 앞으로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사용 절차와 정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은 당연히 연구개발비는 당연히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연구책임자 발의는 종전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명시되지 않은 과기정통부 처리 규정을 따르는 집단 연구 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구 책임자가 50% 이내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 입력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약간 좀 상황을 나열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괄 지급 기간에 관해서는 그냥 무조건 집행 후 5일 이내, 건별 기간은 입력 후 집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연구비 카드에 대한 결제 대금 납부일을 좀 고려를 해서 유형을 좀 열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재원을 사용을 통해서 연구 개시 이후에 연구개발비 지급이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자체 재원 사용을 명문화해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증명자료 보관에 대한 부분도 전체 혹은 단계 종료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는 종전과 똑같이 비영리기관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통합관리는 향후에는 불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명자료 보관에 대한 기한인데요. 각 기관마다 아마 문서 보존 기한이 그 생산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 있는 규정에서는 연구기간 종료 5년으로 인해서 이게 최종 종료이냐 연차 종료이라는 부분이 다양하게 해석됐는데요. 현재 있는 혁신법에 있는 사용 기준에서는 전체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단계가 있으면 단계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통합이지바로에 대한 입력 기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 처리 규정에서 따르는 자체 회계 감사를 생략하는 근거 규정이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삭제되어 있어서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다 자체 회계 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파란색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접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 그 다음에 총 전체 금액이 총액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승인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해당 단계의 정산으로 인해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2월이 승인을 통해서 2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사항이라고 신설되는 부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연차 정산을 모든 기관이 해왔었고요. 그 정산을 통해서 했었던 이 기간이 향후에는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단계 연구기간, 단계 연구기간이 없으면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 사용시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에 대한 정의가 그동안의 모든 규정상에서 연구재단 적용하는 규정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용기준에서 제2조에 보시면 정의가 협약이 해약이 되었거나 단계 최종이 종료됐을 경우 사용용도, 사용기준이 부합했는지 사용에는 확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주체는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입니다. 대상은 전체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체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 다음에 그 밖에 재원으로서 충당한 금액과 연구과제 산입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의 기준은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용기준은 단순하게 집행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 크게는 없고요.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정산 시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제출 서류로서 신설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의 정산 방법입니다. 전문기관의 정산 방법은 그동안에 저희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아직 100%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을 해왔고요.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류 위주를 저희 오피스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대한 입력 정보, 더불어 거기에 업로드한 증명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정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법에 의해서 발행된 증명자료는 관행을 통해서 제출력을 요구했었던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거를 요구를 안 할 경우에 방법은 전자문서와 전자문서를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산에 대한 이의제청은 정산기한에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수입니다. 회수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기관이 정산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대상과. 종전에는 저희 전문기관의 정산에 대한 법인은 일반 저희가 정밀정산 용어를 칭하고 있었던 5% 이상이 모든 연구과제 중심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용시적 보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시 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신설된 조문인데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통해 연구기관 중 상시 점검을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시설을 통해 저희도 연구 현장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역점을 두고 많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산의 방법은 말씀드린 바 생략을 하고요. 회수 금액에 대한 반납 기한이 모든 전문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저희 연구재단은 단순한 ER&D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5일 이내로 그냥 시스템상 설정되어 있는 걸 관행을 이용했는데요. 현재 규정상에서는 정산 결과를 통보를 받은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정산 금액을 반납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는 것과 저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분율, 단계 정산을 통해 직접비 사용 비율, 연구수당에 대한 직접비 사용 비율 등이 어떤 연도를 통해서 하면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연차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연차에 해당하는 기간이 현재는 단계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 총액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과제별로는 단계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 또는 전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연구수당에 달라지는 사항이 PPT에 빠져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과기부 처리 규정에만 적용되고 있고 특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예, 이 부분은 상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제목을 빼뜨렸네요.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 기준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체계를 간단히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용 용도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종전에 있는 과기 분야와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이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준은 사용 기준 제18조부터 72조 대부분 집행과 집행 위주입니다.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 등은 별표 7과 8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7과 8을 다시 가보시면 그 내용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이 본문을 그대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그렇지만 다 명쾌하게 해결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인건비라는 비목에 세목으로서 전문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신법을 적용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인건비와 인건비가 종전에 있는 그 두 개의 항목이 합이냐 아니라는 문의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명시적으로는 현재는 직접비 안에서는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전용이라는 부분은 종전에 있었던 아마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건비만 이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종전에 학생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포함이 현재는 규정상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용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현재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만을 계산할 수 있지 다른 과제에서 일부, 학술지원사업이 일부 이렇게는 현재는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학생 인건비 때문에 연구 현장의 혼란과 저희 전문기관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동일하게 일부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학생 인건비는 인건비와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기한은 연구시설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연구 종료 1개월 이내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구수당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인당 월 40만 원 이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나 학생 인건비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은 집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공통기준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연구비 지급 방식이 저희 연구재단이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에 직접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공통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2일부터는 혁신법에 따라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이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내에서 일괄 지급 기간, 건별 지급 기간 분류에 따라서 일괄 지급 혹은 건별 지급으로서 별도로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 시스템에 대한 사용은 알고 계셨던 것처럼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종전에는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향후에는 1월 1일부터 쓰게 됩니다. 연구기간 외 사용, 과기 분야에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 시적 보고서 제출일까지 3개월 기간 동안에 보고서 인쇄 비용, 연구수당 집행 비용 등 집행이 허용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은 이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부분도 과기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현금 가능 사용 한도도 동일하게 아까 좀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간 전용에 대한 제한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전문 인건비, 학생 인건비가 종전에는 인건비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학생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직접 인건비만 제외한 20% 범위 내에서만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술활동 수당에 대한 증액이 그동안에는 인원이 증가에 따라서 집행이 증액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통규정으로 인해서 연구수당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별표 7 공통기준 3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한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또한 증액이 그동안은 불가능했지만 혁신법 적용을 통해서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간접비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는 게 적용됩니다. 인건비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사대보험 기간부담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부 사업 설명 자료나 여러 가지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공통규정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학생 인건비에서 학사급과 석사급에 대한 연구원이 인건비가 학생 인건비에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현재는 학생 연구자가라는 정의를 통해서 이 모든 적용을 통해서는 학사급과 석사급 연구원은 학생 연구자의 정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인건비 계산은 불가능하고 다만 인건비로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점이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간 외에 사용했었던 부분이 연구 종료 후 1년간 사용했었던 부분과 있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거는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변화입니다. 다만 출연년과 특정년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 소속되어 있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동안에 학생 인건비에서 모두 다 집행했는데 현재는 동일하게 인건비 계산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설명드리면 연차가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종료됐을 경우에 이 연차에서 다음 연차로 가는 경우에 종전에는 지금 승인이 되지 않고 저희는 단연도 해박이기 때문에 자동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통합이지바 시스템 구축을 좀 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단계 연구기간 내에 대해서는 사용시적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집행에 대한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모두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행위를 시스템상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3월 이후에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 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사실상 학술지원 사업에서는 이렇게 고액을 살 일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건당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연구시설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 절차가 준수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연구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약간 크게 달라진 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의비가 그동안에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이 현재는 공통규정 적용을 통해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는 계상이 불가능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 계절에 대해서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이 가능한 것이 동일하게 연구기간 종료까지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환경 유지비와 연구실 운영 경비가 기존에는 학술지원사업에는 계산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자체 규정을 마련 후에 계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이 사무용 기기와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10년짜리 과제에 협약 당시에 계상을 못하게 되면 10년을 못하는 그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공통기준을 통해서 자체 연구기간 변경 등을 통해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에 대해서 부분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지난 20년도부터 과기 분야에 적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국외 출장 시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거는 국외 출장 지급 시 국외 출장 결과 보고 제출을 통합이지바로 통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지급 대상자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은 학생 연구자까지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자에게 집행 한도를 통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상 한도는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기준을 통해서 연구수당의 회수 규정을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과기 분야 처리 규정, 과기 분야의 정부 등 방전부터 19년 9월부터 적용받고 있었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간접비 또한 회수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럼 과기 분야와 지금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차이점을 기존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기존이라는 용어를 지금 제가 오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있는 부분은 과기 분야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인문사회 학술지원 사업비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그 별표 7에 정하고 있는 특례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주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비교표 형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며칠 동안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10여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현금 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대학이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한 항목이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 그 다음에 공무원은 계상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현금 지급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기관 유형별로 적용을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문의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지급을 할 경우에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없었던 연구활동비를 정말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질문인데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비영리의 연구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 인사발령과 업무 분장들 저희가 계속 권고해드리고 있었었고요. 동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구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용 용도에서 연구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접비를 통한 연구 지원 인력과는 별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던 걸로 해석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없었던 그 연구 활동비에 대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개인적인 업무 일하는 거가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좀 당연히 부당 집행의 해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건비 이관입니다. 연구 거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종료된 상태에서 타 대학이나 타 영리기관으로 이관 이직을 할 경우에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 납부가 잔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구개발비를 이관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인데요. 사용 기준에서는 말씀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수행 중인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연구비를 이관할 수는 없고 다른 연구 책임자 계정이나 기관 계정으로 이관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는데요. 연구기간 종료, 여기서 종료는 최종,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설명 자료에 나오면서 혼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용 시적 보고 이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실물로서 이 자산의 성격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사용료, 그 다음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한글을 1개월 사용권, 2개월 사용권, 3개월 사용권 그런 등등의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을 하는데 후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불 지급을 하게 하면 사전 원인행위 못했을 경우에 불인정을 해왔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사용 시적 보고 이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 자료에 지금 열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설명 자료보다는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명확하게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대한 사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산시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진행 중으로 지금 벌써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 혁신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대한 부분을 망라해서 좀 승인 여부를 인정 여부를 사업부서와 좀 협의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정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정은 규정상에서 모두 다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이나 공고를 통해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국한해서 인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문서를 통해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한다라는 걸 문서로서 확보한다라는 게 설명자료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리기관의 사무용품비는 여기에 영리기관 참여하신 분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연구 환경 유지비에 대한 계상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그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내에 연구환 유지비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근데 이 경우에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등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쓰셨는데요.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시니까 필요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질문하신 요지는 협약할 때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해당하는 비용이 구입 가능 여부가 지금 핵심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혁신법에서는 항목별에 대한 총액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품목 수량 단가를 열거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3천만 원 이상을 구입 시, 두 번째는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 경비에 대한 활용을 할 경우에 두 가지만 열거하고 있고 나머지는 항목별 총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 연구기관에서 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기기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구입 기한에 대한 제한이 현재는 규정상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 종료일에 임박해서 사유가 있다면 살 수 있는지
임박하는데 정말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 구매자와 이거를 관리하신 연구 관리자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한테 피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가 계속 문의하는 이유가 저희가 정산시 그다음에 감사시 확인되는 경우가 연구 종료 후에 A4 용지 100박스 그다음에 프린터 토너 그다음에 프린터 토너가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고가를 뭐 10여 개 1000만 원 이렇게 종료일에 하게 된데 종료일에 납품되었는데 종료일 이후에 보고서를 얼마나 많이 인쇄를 할까요? 라고 해서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게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진을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는 연차가 종료된 이후에 승인 사항도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단연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간 종료 임박해서 살 일은 앞으로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제 바람입니다. 직접비 집행 비율과 연구단 집행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을 단기 연구기간을 하게 되면 단기 연구기간 총액을 관리하지 평균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비목 명칭에 대한 변경입니다. 사실 학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비목을 쓰고 있는데 현재 혁신법 체계에는 비목과는 좀 단순한 명칭이긴 하지만 시스템성으로 일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재단 내부 방침은 종전에 협약에서 정한 비목대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이 R&D 상에서 입력은 협약의 내용이대로 그대로 하시되 다만 통합이지바로로 이월금 전송을 할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가 이월금 전송을 매핑을 통해서 넘길 예정이고요. 넘기셨을 때 나 이거 전혀 잘못했는데 저희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자체 변경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인건비와 직접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시라면 그 부분은 자유롭게 이전용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정을 하시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비 계상 내역에 대한 변경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셨던 분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아요. 계획서상의 출장비 100만 원, 회의비 30만 원이면 그 금액만큼만 사용하신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신 내용이신데요. 혁신법도 그렇고 종전에도 동일했었습니다. 이 비목에 대한 이전용에 대한 제한 규정에 이외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전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이 승인 자체 변경 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연구 목적에는 꼭 쓰셔야 된다는 점, 개인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실 것 같습니다. 학사급, 석사급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1월 1일 되다 보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놀랐네요. 이로 인해서 불가능함을 알리고 기지급된 횟수보다는 이 인건비와 직접비에 대한 전용 비율에 대한 상한 비율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인건비 예산 이전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은 합리적 선택을 좀 권고해 드립니다. 연도별 사용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 시점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도별로 했었던 사용시적 보고 의무는 단계 최종 종료 이후에 제출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행령에서는 연도별 사용 내역을 연차 실적 보고서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상에서 그 보고일이 공교롭게도 연구개발 종료일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시스템 연계에 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마지막 날짜에 사용한 거는 그 당일에 집행하는 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따른 입력 기한에 대한 준수를 최대한 따르실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용 기간, 제출 기한을 좀 따를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분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과제도 1월 2일부터 통합이지바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 집행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연구재단도 아직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전혀 모든 거를 협약 변경을 다 해야 되는 큰 문제가 난착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종전에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에 그 비목대로 사용실적 보고를 ER&D 통해서 2월은 통합이지바로 연계를 통해서 2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요. 다만 각 기관에서는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내용은 상당히 무궁무진하지만 지금 식후 졸음증이 올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좀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지 또
지루한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소한 점 하나까지 보려고 좀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도움될 자료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혹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의 두 가지 오류점을 제외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나 혹은 이거는 정정해서 좀 다시 안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 개인 이메일 주소는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정정을 하거나 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혁신법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과기 분야와 이공 분야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문이 너무 길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 저희 또한 걱정은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저희도 이겨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한 저희랑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연구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계획이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